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인터뷰인데 혹시 두 분 들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두 분이 취재하신 내용과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던가요? 아닌 부분이 많던가요? 일단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항상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잘하는 것처럼 영리하게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을 잘 중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럼 좀 다른 건 뭡니까? 아니, 제가 또 그걸 굳이 또 여기서 뭐가 많이 왜냐면 양측이 좀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개혁신당이 통합으로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개파적으로 양측에서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 측이 훨씬 숫자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표 싸움에서 이준석 대표 측이 다수 우위를 점하고 가는구나. 이것까지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에 그렇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속도를 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잠깐만,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이 열세라고 하는 분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최소한 그 최고위원 레벨이 이런 데서는 오히려 다수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역 의원 5명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봤을 때 최고위원 구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조응천이나 그러니까 그 저기 금태섭 의원 전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민감한 표결에서 이준석 대표 쪽 손을 들어줄까? 막 따져보면 이낙연 대표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좀 있었거든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 쪽 입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좀 어제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는 이낙연 대표 쪽 인사들이 굉장히 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은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상 파기다라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발표만 어제 안 했을 뿐이다라는 식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데 물론 오늘 11시까지의 수습의 봉합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원래 기자회견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의도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직 가능성이 닫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파국이 수습이 쉽진 않겠다라고 제가 어제 느꼈던 게 이낙연 대표 쪽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를 겪어보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을 합쳐놓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함께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다시 하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가 사실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도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지구 연합이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겪어보니까 이 외계인이다라는 지금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자회견이 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시작해서 많은 분들한테 폐를 끼치게 된 것이 좀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좀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데이지님이 저희 세 사람이 오늘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로 일치 단결했다고. 그렇네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다양성을 추구하시지 약간 그레이와 약간 아이보리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여간 한 대 묶이는 거 죽어도 싫다 이거죠. 지금 아니, 곽우신 기자. 큰 틀에선 같지만 또 작은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그게 또 민주주의 정당의 또 아름다운 빅텐트 안에서의 다양성. 빅텐트까지는 아니고 색깔이 완전 다른 건 아니니까. 화이트 텐트. 네. 작은 차이가 큰 균열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저는 통합 중심으로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대 양당의 좀 공천 작업 한번 좀 중간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거, 이른바 용액관 우대가 없고 공정하게 정말 시스템 공천하고 있는 겁니까? 두 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우선은 큰 소리가 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현역 지금 지역구가 있는 의원 중에서는 컷오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예상치와는 별건으로 지금 좀 조용하게 가고 있다. 특히나 초반에 분위기를 잡았던 것이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중진 의원들을 이제 재배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덜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은 있지만 결국 핵심은 TK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TK 지역은 사실 아직 공천을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 발표 단수공천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용산 출신 영명이라는 타이틀이 좀 이제 세게 인식이 되면서 아 진짜 시스템 공천대로 하는 건가 이제 이런 틀이 좀 잡히긴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보도들도 약간 대체로 이제 그런 평가들을 공유하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졌을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고 온 거 아 정말로 용산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고 용산 출신들 다 험지로만 갔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 약간의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기는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 이제 덜 시끄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당이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사실은 좀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이제 뒤에서 이제 용산의 권력도 작용도 하고 하니까 대신 그러니까 줄 자리. 네, 그렇죠. 자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천 같은 관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워낙 옆에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개혁신당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 돌아보니 선내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사실은 찬찬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 주진우 비서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대가 단속 공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하고 지금 용산 출신들하고 경선 붙는 지역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인가. 이 윤심 이퀄 당심이었던 이전 전당대 같은 틀이 만약에 반복되게 된다면은 용산 출신들이 생각보다 지금 힘을 세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워낸 지역구들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서 조정원 후보 인터뷰 때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경선에 붙이면 그게 다 공정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수 공천보다는 공정한 건가요? 그럼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아주 공정하게 잘 치른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때? 네, 그렇죠. 네. 우리 김은지 기자는? 아, 네. 뭐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약속 경선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속 경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쟁력 차이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을 붙여가지고는 이제 어떤 외관상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외관상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공천 과정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보이게 되는 지점들은 있어서 네네. 국민의힘이 판을 잘 짜놓은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합니다. 들어서 김기현 전 대표도 경선 대상이 됐고 이철규 의원도 경선 대상이 됐죠.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인이 원해서 경선에 지금 임한다고. 이철규 지금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자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이제 경선 대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출신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다음에 친근 거리 이런 거 안 따진다. 아무튼 이제 딱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이제 김민수 대변인하고 붙게 되는 경선이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했던 인사와 지금 현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사실상 자처하고 있는 대변인 사이의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과 입의 대결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대변인 출신들이 붙는 거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지역구들 중에서 이철규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 사실 그러니까 공관위하고 관련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이거를 너무 그냥 단수 공천하면 안 되니까 경선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경선을 위해서 경선을 만든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경선이 그럼 정말로 의미 있는 경선인가 진짜로 뭐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경선인가 이렇게 보는 이제 여의도 기자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설사 정말 어떤 뭔가 이변이 일어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리 받아서 좋은 데 가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양지는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양지가 있죠. 여건은. 그래요. 근데 PK에 비해서 TK 지역이 좀 공천이 더딘 거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쉬운 문제 먼저 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결국 이게 공천 관리의 기술이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관리를 좀 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뒤에 하는 게 맞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여야의 모양새가 좀 달라 보이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아까 이제 가구신 기자 표현을 이제 빌어오자면 영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대구 경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다져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우리는 개인기로도 돌파 가능해. 꼭 약간 당의 요구나 이런 거에 꼭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어. 이런 정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앞서 PK 쪽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 중진 재배치할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나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하다. 그래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밑에서 계속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점점 어쨌든 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어떤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중진도 좀 재배치해 보겠다라고 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박진 전 장관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대문을로 이제 그 권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었고 또 사실상 뭐 박진 전 장관도 그때 부인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동현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사실상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용을 기대한다라고 한 걸 보면은 박진 전 장관이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언론가들이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약간 NCND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또 어제 서대문 을지역구 지금 예비 후보들이 약간 막 거물급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박진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구들도 사실은 연쇄적으로 도민으로 이어날 수도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지금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에서 지금 두드러지는 점이 뭐냐면 현역 중진들의 재배치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아서 재배치하려면 거기도 현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건 분명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역을 비워내고 또 현역을 앉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아까 제가 앞서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여권과 야권은 기본적으로 공천에서 관리를 이제 당권에서 쥐고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은 확실히 지금 야당에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 이 수도권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 배치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내가 해볼 만하다. 여기 지역구에만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면은 그런 또 이 알게 모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켜주기 싫은 버티고 있는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두 분이 주목하는 이 사람이 지금 공천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딱 찍어주신다면 누구를 찍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마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임종득 전 외교안보실 2차장 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네. 가지고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TK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과 겨뤄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박형수 의원이 지금 지역 조정해 가지고 아마 붙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아침에 지금 봤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천 받는 부분들은 이제 솔직히 용액관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 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곽우신 기자는. 뭐 사실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입 두 분의 이제 그 대결 김은혜, 김민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재밌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구성동을 같은 경우인데 중구성동은 사실 이제 새 후보가 이제 경선을 치르는 상황인데 하태경, 이해운, 이영 전 장관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당 쪽의 공관위 측에서는 여기 3명이나 몰린 거고 사실은 이제 인사 개별로 보았을 때는 뭐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입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재배치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 예를 들면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처음부터 여기를 찍었던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지금 나름 좀 양보를 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물러서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요 세 분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세 분 다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쉽게 하면 그럼 용액관도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다? 그렇죠. 다 이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영 전 장관 물론 장관 출신이고 당연히 친윤계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찐윤이라고 할 만큼은 가까웠던 뭐 실세가 뭐 권력이 있었고 좀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이었냐 요 측면 사실은 기자들이 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막 용산이 크게 뭐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영 전 장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 또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두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 요새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청래 현역 의원인 마포 울 있잖아요. 지금 그 후보 안 정해졌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른바 운동권 자객 공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1번이 바로 그 마포 울 김경률 비대위원 아니었나요? 그리고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근데 왜 소식이 없어요?
어제 김무성 전 대표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예. 물론 그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 정청래? 네, 그렇게 이제 붙여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네.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시사오늘 근데 보도인데. 이게 지금 자객공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마포을 지역이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가 맞긴 하거든요. 쉽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네. 기본적인 표바 플러스 지금 이제 소각장 이슈가 있어서 정부 여당한테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수 다 걸렸어요. 예, 이제 그래서 누가 와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김무성 이제 전 대표 이름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무실이 거기 아마 근데 그 마포 갑일 텐데 사무실도. 마포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아무튼. 거기는 마포 갑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도 지역구 정서가 물론 마포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울 지역구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강세 전통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권 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각장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뭐 힘쓰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좀 힘 있는 사람,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을 괜히 무리하게 꽂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이제 데미지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센 사람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너무 쉽게 이대로 흘려보내기도 어렵고.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그러니까 그 공천의 컨셉 중에 그 가장 첫 번째로 꺼내든 게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위한 자객 공천이었는데 어느샌가 얘기가 쑥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럼 구로울의 윤건영 의원이 현역인데 거기에 지금 맞상대로 태영호 의원을 붙였어요. 그걸 운동권 청산을 위한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계속 아침마다 내는 메시지가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이번에 공천으로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한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공천. 예. 최대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잡음 무리 없게. 없이 뭐 좋게 말하면 뭐 잡음 없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무리 없이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진 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조용하게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있잖아요. 대표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이뇨한 전 이제 혁신위원장 이름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요새 매일 아침 7시 반마다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도어 스태핑 합니까? 뭐 일종의 그런 셈이죠.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보도를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이뇨한 위원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했고요. 김예지 이제 의원이 가능하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김예지 의원이 수락을 할지 여부가 좀 관심인 것 같은데요. 뭐 제안이 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김예지 의원이 본인이 정치에 큰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분도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 꽤 이제 김예지 의원 덕분에 재밌었고 화제도 좀 모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런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앞으로 내가 이거 권력 의지가 있어서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김예지 의원이 굳이 뭐 본인이 앞으로의 스텝에 도움이 될까? 이게 뭔가 당에서 뭔가를 보전받거나 내가 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김예지 의원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뭐 김한길이니 김병준이지 또 병준 또 하는 게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명망가를 앉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국민의 미래의 컨셉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서 도구로서의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기자들이 이제 출근길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래서 국민의 미래 당대표는 누가 할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을 하고 조국 전 장관 한번 까준 다음에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래서 국민의 미래 당대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마무리되는 거의 자동 응답기 수준으로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그 과거 이제 미래 한국당처럼 그 대표가 자기 공천하는 이런 불상 사안을 막아야 된다가 제일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예지 의원 카드가 뜨고 있다라고 보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성정당 출신이거든요. 지금 비례대표들은 다 위성정당에서 들어왔기 그랬나요?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이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그냥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밀실 공천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닌 겁니까? 뭡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공개 회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표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곧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제 관련해서 논란을 인정하고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부인 보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명백 위원장도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여전히 논란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게 보통 이게 오보다 확인되지 않은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응했던 전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인하는 메시지 이제 뉘앙스나 톤이 좀 묘하다, 좀 모호하다라는 측면이 좀 기자들에게는 인식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 내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데 이런 주요한 정보들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개파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같은 개파 안에서도 또 약간 이제 또 층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도부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에서 회의를 했을 때 누군가가 비공개 회의 시간에 아니 이 보도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뭐 이거 진짜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안에서라도 비공개 시간에라도 아 이거 뭐 사실 요런 게 있긴 했는데 보도에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다, 이거 좀 잘못 나간 보도다라고 해주거나 아니면은 아 뭐 최고위원께서 이런 거 좀 이해 좀 해주시죠,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지금 이게 좀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들이 그 안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밀실공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따라붙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데 어떤 지역구에 현역 의원은 빼고 돌렸대더라, 여론조사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여론조사 업체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중앙일보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에 성남시장 네. 시장이던 시절에 관련돼 있는 업체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 해당 이제 업체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 기사에 들어가 있긴 하던데 네. 이제 지금 문제는 현역 의원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 이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반발, 그러니까 현역 컷오프 할 수도 있고 하위 20% 잘라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과정상의 껄끄함 그리고 잘 굴러가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지금 뭐 조금씩 뭐 소위 말하는 뭐 가랑비 전략이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가랑비 접고 있듯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소위 명단이라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김상희 의원이라든가 송갑석, 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어제 이제 문자를 돌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이름이 완전히 빠졌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문항들 중에 그 여론조사의 문항들 중에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에는 본인이 들어갔고 하나에는 본인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돌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 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면은 그 여론조사 돌리는 업체랑 그 의뢰한 사람 찾아가지고 지금 뭐 고발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이 지금 뭔가 NCND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개별 의원들께서 특히나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반발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우리 몰아내려고 쳐내려고 지금 여론조사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이 깔끔하게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김병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여론조사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한데요. 그 의원들의 반발에 잦아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 지금 보니까 또 지금 곧 좀 있으면 9시인데 박용진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잡혀 있어서 뭔가 계속 시끄럽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지점이 크고, 게다가 김영주 부의장이 어제 이제 탈당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중진을 다른 지역구로 돌리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나오느냐고 드렸던 게, 지금 두 분이 거명한 것의 그 상당수는 다선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돌려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배제.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를 배제하려고 한다. 공천 탈락시키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옆 지역구로 가도 현역이 있어서냐, 아니면 그 지금 보수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이른바 비윤 천액이냐, 이 차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명, 이제 예. 참 그렇죠. 비명, 예, 그렇죠. 예, 예. 비명, 그렇죠. 비명 천액이냐. 요 차원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건데, 단톡방에서 막 또 설전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들으신 얘기 있어요?
네, 아니 그 실제로 그 캡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그 그래요? 이수진 의원이 네.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그러니까 동작의 지역구를 둔 이수진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또 어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을 하고 있는 이제 한 당직자가 김영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뭐 탈당을 할 수는 있는데 탈당하고 그럼 일본 여행을 가시라.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어허. 이제 그런 식의 글들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로서 글이 올라오는 게 적절하냐라고 오영환 의원이 또 문제 제기하는 걸 텔레그램 방에 올렸더라고요. 좀 비아냥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예. 취지인 거죠. 뭐 컷오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뭐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서의 깔끔지 못함 혹은 예우하지 못함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물론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득권을 이제 그 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이 이제 경선도 치러야 되는 거고 같은 기준에서 속과낼 수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절차들 자체가 문제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이걸 깔끔하게 관리하느냐 잡음 없이 하느냐도 사실은 그게 리더십이고 당의 또 능력이기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꾸 지금 연일 언론 보도를 장식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 단순히 이게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그건가도 양상이 좀 많이 다르다. 왜 당내 행정적인 부분만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느냐라는 불만들이 지금 여기저기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권 심판은 약간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가 지금 쉽지 않게 야당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공천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결국 과거 이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뇌관은 하위 20% 일단 통보는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뭐 그 어차피 원칙은 비공개니까 그래도 또 여의도에서가 생리상 돌긴 돌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뇌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원 당규상 알려주게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비교를 하자면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다 경선에 붙여주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먼저 알려줌으로써 이 반발심이 나오게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계속 지적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의 공천 잡음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2012년도 굉장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셌었는데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한테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선과 같이 초접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선은 사실 총 득표수에 따라 가지고는 물론 뭐 이제 한 표 차이라도 이기는 데가 이기고 지는 데가 지지만 총선 같은 경우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아주 적은 득표 차이로 진다고 하면 이제 크게 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여기 민주당도 관심이 임무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궁금한데 일단 그러니까 공천은 주긴 준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중구성동 말고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줄 수 있겠다. 송파 얘기 나왔고 또 그것도 아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 지역구 이렇게 좀 여기저기 지금 그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이 워낙 이제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여론이 좀 강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국민의힘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소위 이제 평창동 주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혹을 또 새롭게 제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가 임종석 전 실장을 쳐냈는데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조율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당에서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는 식으로 원천 배제하는 식으로 결국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일각의 분석대로 그러니까 총선도 총선이고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잠재적 당권 경쟁자를 쳐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돌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인데요. 지금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주류 교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박용진 의원 그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본인이 하위 10%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을 이제 굉장히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하위 20%에 자신도 10%. 10%에 예, 예. 10%면 이제 30% 감산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하위 평가 31명 중에 비명계가 28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미 이제 개혁신당으로 나간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평가가 정말로 엄정하고 정률적으로 한 건데 비명계 의원들이 유독 의정 활동을 대충 하고 지역구 관리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혹시 뭔가 어떤 의도가 있거나 정성평가에서 어떤 다른 평가들이 들어감으로써 비명계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건 이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그럼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정말로 의정 활동 대충 했나? 그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결국 비명계의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죠.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선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잘 싸우고 당의 정풍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네요. 경선에는 임하겠다. 예, 9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기자회견문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종합 정리 질문으로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관통하고 있는 게 결국은 비명 쳐내기, 그래서 이른바 주류 교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른바 친명 공천이냐, 이게 이제 큰 틀의 질문인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언제든지 이제 주류 교체가 있고 그리고 컷오프가 있다, 공천은 늘 잡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특히나 친명계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친문계라든지 지금 이제 비명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친명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의원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리더십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비명계만 쳐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설득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좀 껄끄럽지 못한 혹은 뭐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튼 이제 주신 질문에 답을 좀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고 특히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주류 교체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낙관을 하니까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는 게 아니라 거리를 우선에 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깝냐 뭐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보통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핵관, 영핵관처럼 정말로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당의 주류를 완전히 교체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의혹들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의혹이 사실은 민주당에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이제 뭐 총선 승리 이런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비주류였었고 비주류에서 이제 여러 절차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라고 크게 묶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본인들의 확실한 아군을 만들기 위해서 찐명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우리 그래도 정권 심판론이 워낙 있으니까 정권에 대한 인기가 안 좋으니까 150 판석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위성정당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녹색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좀 여기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면 같은데. 파트너가 새진보연합밖에 안 남는 건가요? 진보당이 있긴 네. 하죠. 근데 지금 진보당이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다수 출마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고차 방정식만 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내 파트너가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원외 인사도 좀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또 따라온 질문이 그러면 조국 신당은요? 이게 되는 거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 좀 중간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뭐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어떤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